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 경제는 목이 졸랐다. 2. 소련이 한국에 갚지 않은 빚. 3. 핵무기가 수송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다시 그 지역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지금까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3차 불곰 사업의 잔금을 핵무기로 치르겠다는 과감한 제안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신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제공할 핵무기 덕분에 한국이 동아시아 최강자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한국에게 차관을 빌린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돈이 없어 당시 국제 무대에 생소한 한국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위상을 다른 국가들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련이 망하기 직전 한국은 소련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교류가 없었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욕심이 있었고 91년 14억 7천만 달러를 차관으로 선지급했습니다. 차관 금액이 당시 기준으로 한국 외환 보유고의 10% 수준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죠. 문제는 소련이 망한 뒤 이를 받을 대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고 소련의 부채를 대신 갚겠다고 하면서 길고 긴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돈 대신 현물을 받았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전차와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이 도입된 물건이었죠. 당시 국민들과 정부는 현금이 필요했던 입장이라 무기에 대해 달갑지 않아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국방력을 몇 단계나 끌어올린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국방연구소에 든 소련제 무기들을 수령한 즉시 이를 분해 내부를 연구했고 그 덕분에 한국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귀중한 기술을 공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탱크인 T-80U 전차를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왔고 이를 분해 및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효자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은 K9 자주포와 K2 우표 전차가 이 기술 덕분에 만들 수 있었죠. 2차 사업 때는 BMP-3 장갑차를 들여올 수 있었고 현재도 쓰이는 카-32A 헬기도 도입되면서 그 당시 한국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 높은 기술의 제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국방력은 불곰 사업 전후로 기술력 차이가 나눌 만큼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지 향후 사업에도 현물 지급을 제한하며 남은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요. 3차 사업 때 러시아가 제안한 현물은 헬기였습니다. 2차 때 한국에게 제공했던 카-32 헬기 기종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죠. 러시아 타스타스 통신은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나눈 내용을 보도하며 이 사실이 알려졌죠. 카-32는 러시아 카모프사에서 만든 헬기로 해상작전 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상업용 헬기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숫자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공간도 다른 헬기에 비해 좁고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 대부분의 비용을 유지비와 부품 구입비로 소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지만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금이 마땅치 않아 현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핵탄두를 한국에게 제공해 불곰 사업을 끝마치는 일이죠.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외부 세력의 공격에 방어할 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비대칭 무기인 핵을 보유함으로써 당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이죠.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미군 역할 축소를 지향하는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안보를 위해 미국 몰래 핵무기 연구를 했지만 미 정보기관이 이를 눈치했고 이후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며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이후로도 후배 대통령들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꿈을 꿨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국은 핵무기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에 개입해 핵무기 보유를 막았는데요. 개발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사전에 방지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한국을 포함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행동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핵탄 두를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나 SLBM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한만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100대 이상 보유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예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올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도 뚫을 수 있는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CNN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카펠라 스페이스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순항미사일 라인 M730 브레베스니크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 푸틴이 차세대 최첨단 전략무기로 브레베스니크를 전 찍을 만큼 러시아가 자랑하는 미사일인데요. 무제한 사거리를 가진 완벽히 새로운 무기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물 사진조차 없어 말로만 개발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CNN 보도를 통해 실물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더거 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상 수백 m 안쪽의 낮은 고도로 날아가며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나 일반 순항 미사일을 방어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안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의 경우 핵 분열을 이용해 미사일에 반영구적 추진력을 부여해 언제 어디서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의 무기입니다. 푸틴이 한국에게 줄 미사일이 바로 브레베스니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인데요. 이번 불공 사업으로 확실한 우호 관계를 쌓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됩니다. 이 무기가 넘어간다면 한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 기술의 전무, 바로 핵무기로 개조가 가능하며 동북아시아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동안 약점이라 여겨졌던 비대칭 무기까지 손에 넣은 한국을 견제할 국가는 없는 셈이죠. 핵무장에 가장 민감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무장에 반대한 미국도 최근 은근슬쩍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트머스 대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수는 중국에 대항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동맹들이 그 노력에 분담하길 바란다면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죠. 점점 더 발전하는 북한의 핵 시스템 역시 위험 요소라 주장한 이들, 기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NPT 10조에 따르면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면 본조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하며 핵무기 개발에 있어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한국이 정확히 이 상황에 놓여있기에 러시아에게서 핵무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10조의 근거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칼럼 이후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도 심각하게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정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들도 가지지 못했던 핵을 한국이 먼저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렸죠. 2차 세계대전 때 핵을 맞은 국가인 일본은 핵폭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원칙적으로 평화헌법에 근거해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가시적인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핵을 보유할 길이 없죠. 게다가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 핵을 보유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게 핵을 허가할 것을 고려하는 것까지 일본은 그럴 이유도 없고 미국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기에 일본에게 핵을 허가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러시아와 이를 묵인하는 미국,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핵을 가지게 될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셈이죠.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게 된 한국.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된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 주포는 마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괴란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쇄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연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세력, 즉 명연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연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의 위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 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보던 명명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민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불의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명만 되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해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길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이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 형민 K9 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이를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 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전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신경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시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 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212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검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득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김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대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 장치를 바탕으로 기동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기하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의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 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밤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카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I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 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월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I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정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익과 미익만 1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점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I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숭두리째 박살 내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역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의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1사에 불과 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이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